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이 세상에서 진정한 탁월함은 올바른 삶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 나는 지난 25년 동안 기업체, 대학, 그리고 결혼 및 가족 관계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컨설팅 분야의 일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외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내적으로는 심리적인 고독감, 비효과성, 내적 조화의 결핍, 다른 사람과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에 대한 갈망 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들이 내게 말해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내용일 것이다. 나는 현 직장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결국에는 달성했다. 그리고 지금 종사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개인적인 삶과 가정생활을 희생해야 했다. 나는 더는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심지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도대체 직장에서의 출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나는 새로운 방식의 다이어트를 또 시작했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다. 나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 정말이지 살을 빼고 싶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과 관계되는 새로운 정보를 모두 입수하고 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거듭다짐한다.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는다. 몇 주만 지나면 또 실패하고 만다. 나는 자신과의 약속도 잘 지켜나갈 수 없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 나는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연수과정에 여러 번 참가했다.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들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의 애사심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만약 내가 아파서 하루라도 집에서 쉬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들은 대부분의 근무 시간 동안 잡담이나 수다를 떨면서 보낼 것이다. 왜 나는 우리 직원들이 보다 자립적이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지 못할까? 아니면 그런 자질을 갖춘 직원을 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아들은 반항적이고 약물에 중독된 10대이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말을 통 들으려 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시간은 충분치 못하다. 나는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압박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그동안 시간관리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았고 6가지나 되는 시간관리 시스템도 이용해 보았다. 그것들이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아직도 내 생활은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고 생산적이고 평화스럽지는 못하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뭘 좀 시키려면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해야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아야 한다. 차라리 내가 일을 해버리는 것이 더 쉽다. 왜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할까? 나는 정말이지 바쁘다. 그러나 때때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장기적으로 보아 도대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의구심이 일곤 한다. 나는 진정으로 내 인생이 의미 있기를 바라고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 나는 친구나 친척들이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 웃으면서 축하도 해준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질투 비슷한 찹찹한 심경을 누릴 길이 없다.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느낄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최종 결과는 내가 통제하고 싶어한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해결 방안을
따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내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왠지 마음이 편치 못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궁금하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권태기에 들어섰다. 더 이상 서로 다투지도 않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우리 부부는 함께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시도도 해봤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서로에 대한 감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단번에 효과를 보는 응급처치식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몇 년 전 나와 아내 샌드라 역시 이런 종류의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당시 우리 아들 중 하나는 학교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아이는 학교 성적이 신통치 못했다. 시험을 볼 때 문제의 지시사항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좋을 리 없었다. 게다가 그 애는 사회적으로도 미숙했기 때문에 종종 가족들이 부끄럽기도 했다.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고 깡마른 데다 운동신경도 발달하지 못해 야구를 할 때는 공이 날아오기도 전에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댔다. 그 애는 늘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했다. 아내와 나는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노심초사했다. 만약 성공이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라면 부모 역할에서의 성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꿈으로써 아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우리는 아이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자, 얘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해낼 능력이 있다. 손을 조금 위로 올려 야구 방망이를 잡고 공을 똑바로 쳐다보아라. 공이 가까이 오기 전에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계속해서 격려해 주었다. 그래, 장하다.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라. 그 애가 야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웃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나무랐다. 우리 애 일에 관심 갖지 마세요. 간섭하지 말라고요. 그 애는 이제 막 배우는 참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는 결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야구하기 싫다고 떼를 썼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정말로 걱정이 되었다.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 애를 격려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으나 몇 번이고 실패를 거듭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걸음 물러나서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즈음 나는 전국의 여러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프로그램의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IBM 고급 경영자 연수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임원들을 대상으로 격월로 실시되었으며 커뮤니케이션과 지각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 다룰 내용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지각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지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물을 볼 때 지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아가 우리가 보는 방식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동기 유발에 있어서 기대 이론, 자기 달성적 예언, 자성 예언, 즉 피그말리온 효과를 공부하게 되었고 우리의 지각이 자신과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즉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떤 렌즈를 통하여 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렌즈 자체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아내와 나는 IBM에서 가르치는 개념들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애를 실제대로 보지 않고 렌즈를 통해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가 근본적으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들보다 지쳐져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노력해봤자 별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긍정적인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애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내용은 너는 능력이 없으니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자성 예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했다.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 그 당시 나는 지각에 관한 연구 외에도 1776년 이래 미국에서 출간된 성공과 관련된 문헌들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었다. 나는 자기 개선, 대중심리학, 자기훈련 등과 같은 분야의 책, 논문, 수필 등을 수백 건 살펴보았다. 나는 이 조사를 통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의 열쇠라고 여기는 것의 실체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지난 200년간에 걸쳐 출간된 성공에 관한 저작물을 연구, 조사하는 동안 나는 이 문헌들에서 깜짝 놀랄 만한 유형을 파악했다. 또한 나는 우리 가정과 지난 수년 동안 내게 도움을 청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삶과 대인관계에서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면서 최근 50년간의 성공 관련 문헌 대부분이 피상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러한 문헌에는 주로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의식, 다양한 기법, 응급처치식 대응책들만이 가득 차 있었다. 즉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주로 붕대나 감아주는 식의 처방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한 처방은 사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나 근본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점들을 방치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미국 건국 후 처음 150년 동안 나온 대부분의 문헌들은 성공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들로 내적 성품 중심의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는 언행일치나 겸손,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소박, 수수함, 황금률과 같은 덕목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문헌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둘 수 있다. 그의 자서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본성 깊은 곳에 감추어진 내면적 원칙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습관을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한 인간을 다루고 있다. 성품 중심의 사고는 효과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으며 이 원칙을 배워서 자신의 기본적인 성품과 결합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성공을 가져오는 기본 시각이 내적 성품에서부터 외적 성격 중심의 사고로 바뀌었다. 이러한 시각은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성격, 대중적 이미지, 태도와 행동, 기법과 기술 등이 성공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이 같은 외적 성격을 중시하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개인 및 대중을 상대할 때 필요한 각종 기법, 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사고의 일면은 다음과 같은 경구들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경구는 사람을 분발케 해서 대단히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당신이 가진 태도가 당신이 높은 지위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찌푸린 얼굴보다 미소 띈 얼굴이 더 많은 친구를 얻는다. 사람이 마음을 먹고 신념을 가지면 무엇이든 성취해낼 수 있다. 외적 성격 중심의 접근법은 명백히 조작적이며 심지어 기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술수를 쓰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취미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듯이 보이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수단을 쓰기도 한다. 이 같은 문헌 중 어떤 것은 내적 성품을 성공의 요소로 보기도 하나 내적 성품을 근본적이며 촉매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반 특성 중 하나로만 간주한다. 그 결과 내적 성품에 관한 언급은 구색만 갖춘 데 불과하고 실제로 강조된 것은 당장 효과를 내는 임시 변통의 영향력 행사 기법이나 권력 획득 전략, 커뮤니케이션 기술, 적극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바로 이 같은 외적 성격 중심의 사고가 아내와 내가 우리 아들에게 활용하려고 시도했던 해결 방안의 잠재의식적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 성격과 내적 성품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한 결과 나와 아내는 그동안 자녀들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사회적인 만족감을 얻어왔는데 이 아이만은 그렇지 못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었던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 자식을 잘 돌보는 훌륭한 부모라는 역할에 대한 이미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막상 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아이의 장래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데까지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아내와 나는 대화를 하는 가정에서 우리 자신의 성품과 동기 그리고 아들에 대한 인식이 바로 우리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괴로운 심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 사회적 비교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 부부가 가진 중요한 가치관에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조건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애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테크닉이 아닌 우리 부부가 가진 기본적인 동기와 아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서 아들과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에만이 가진 정체성, 개성, 독립성 그리고 가치를 재발견하려 한 것이다. 우리는 깊은 사고와 믿음, 기도를 통해서 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의 자신의 방법과 속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도 보게 되었다. 우리는 마음을 느긋이 먹고 그를 방해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아들의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다. 우리는 그의 능력을 믿고 그애가 해낼 일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함께 기뻐하는 등 우리 본연의 역할만 하였다.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동기를 솔직하게 분석해보고 우리 부부가 느끼는 사회적 가치가 아이들의 성취나 행동과는 무관하도록 강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가 아들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내면적 가치에 근거한 동기를 갖게 되자 온갖 새로운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즉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때부터 아이를 보편적인 사회적 기대에 근거해 저울질하거나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키우려는 생각을 버렸다. 또 그 애를 사회적 틀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온 보호도 중단하였다.
우리는 그 애가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놀림으로부터도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 같은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중지하자 처음에는 움츠러들었으며 고통스러워했다. 우리 부부는 이 같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너는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아이니까 라는 것이 우리가 아이에게 준 무언의 메시지였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아들은 스스로에 대해 조금씩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 애는 자기만이 가진 방식과 속도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공부, 사교, 운동과 같은 부분에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뛰어난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또 자연적인 발달 과정을 훨씬 넘어서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몇 년 이내에 그는 여러 학생단체에서 리더로 선출되었고 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가 되었으며 모든 과목이 A학점인 성적표를 집으로 가져왔다. 나아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건전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진솔한 성격을 가꾸어 나갔다. 나와 아내는 우리 아들이 이뤄낸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취가 사회적인 보상이나 인정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룰 수 있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아내와 나에게 놀라운 경험이었고 우리가 다른 아이를 다룰 때도 다른 역할을 할 때도 유념하게 된 아주 교훈적인 경험이기도 했다. 이는 성공에 있어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보다 내적 성품 위주의 사고가 훨씬 효과적임을 직접 체험하게 된 기회이기도 했다. 성서의 잠언은 이 같은 우리의 확신을 잘 표현해 준다. 무릇 지킬 만한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문제들이 이에서 비롯됨이니라. 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발생하므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뜻이다. 1차적 강점 대 2차적 강점. 아들을 통한 경험, 지각에 대한 연구, 성공을 다룬 문헌에 대한 독서가 상호 결합하여 나는 인생의 어느 순간 모든 것에 실마리가 풀릴 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외적 성격이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볼 수 있었고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 어렸을 때 배운 것들과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가치관과 날마다 내 주변에서 통용되고 있는 임시 변통의 철학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그 차이는 무척 미묘해서 의식적으로 구분해내기 힘든 것이었다. 나아가 나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과 컨설팅을 해오면서 내가 가르치는 내용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종종 실제로 널리 통용되는 것들과 차이가 났던 이유를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외적 성격의 요소, 성격 개발, 커뮤니케이션 기술 훈련, 영향력을 얻기 위한 전략과 적극적 사고를 위한 교육들이 유익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 같은 요소들이야말로 성공의 관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강점은 아니다. 앞선 세대가 남겨놓은 기초 위에 무언가를 쌓기 위해 우리가 가진 능력을 활용할 때 우리는 무심코 자신이 성취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 이를 지탱해주는 기초는 잊어버리기 쉽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직접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오랫동안 수확을 하다 보니 씨 뿌릴 필요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품이 결점투성이고 이중적이고 불성실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고 이전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더 큰 동기를 가지게 하며 자신을 좋아하게 하고 나아가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각종 전략과 기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의 이중성은 불신을 낳게 되어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심지어 소위 좋은 대인관계 기법을 활용하는 것조차도 의도가 깔린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 설득법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지속적인 성공의 토대가 없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선한 품성을 갖추고 있을 때 이 같은 기법도 쓸모 있게 된다. 기법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면 때때로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는 있지만 배우고 있는 주제를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지식에 기초한 지성을 갖추지 못한다. 당신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을 잊고 여름 내내 놀다가 가을이 되어 당일치기로 수확을 하려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농사란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 따라서 반드시 노력이 들어가야 하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씨를 뿌린 만큼만 거둘 수 있으며 지름길이란 절대로 없는 법이다. 이러한 원칙은 인간 행동과 대인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간관계 역시 수학의 법칙에 근거한 자연체계이다. 학교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제도에서는 인간이 만든 규칙을 조작하여 수단껏 게임을 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면 잠시 동안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일회적 혹은 단기적인 대인관계에서는 매력이나 기법을 통해 호감을 갖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취미에 관심 있는 척하면서 좋은 인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 외적 성격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간단한 기법들이 더 쉽고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2차적 특성들은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결코 영구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결국 깊은 성실함과 내적 성품의 근본적인 강인함이 없으면 인생에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도전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내면의 동기와 의도가 드러나게 마련이며 단기적인 성공은 인간관계에서의 완전한 실패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2차적인 강점을 가진 사람들, 성격적인 재능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흔히 1차적인 강점, 즉 훌륭한 내적 성품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점은 그들이 가지는 모든 종류의 장기적인 대인관계에서 인해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의 동료나 부부관계, 친구관계나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10대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 특히 그러하다. 가장 설득력 있게 의사전달하는 것은 바로 내적 성품이다. 에머스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당신의 성품이 아주 큰 소리로 당신 자신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성품상으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부족해서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후자가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2차적일 따름이다. 결국 우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우리 자신을 전달해 주는 것은 성품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예컨대 그 사람의 내적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달변이든 아니든 대인관계 기술이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그 사람을 믿으며 그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일한다. 윌리엄 조지 조던의 말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리 모두는 선 혹은 악을 행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소리 없이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게 삶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의 지속적인 반영이며 가식적으로 꾸며내는 모습은 아니다. 패러다임의 위력. 이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인생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수많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기본적이고 1차적인 것이다. 이것은 지속적인 행복과 성공의 근거가 되는 올바른 원칙의 내면화를 의미한다. 이 7가지 습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적 성품이다, 외적 성격이다 하는 것은 둘 다 사회적 패러다임의 신뢰들이다. 패러다임은 그리스에서 유래된 말로 원래는 과학 용어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모델, 이론, 지각, 가정 혹은 중거 틀 등의 의미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패러다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보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지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것을 일종의 지도로 보는 것이다. 지도가 지역 그 자체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도란 땅의 어느 지점들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지도의 이러한 특성은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패러다임이란 어떤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관한 의견이나 해석이며 모양을 나타내는 모델인 것이다. 당신이 시카고 중심부의 어떤 지역에 가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시내 지도는 당신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이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인쇄상의 실수로 시카고라고 쓰여있는 이 지도가 사실은 디트로이트의 지도였다면 엉뚱한 지도를 가지고 헤맬 때의 좌절감과 목적지를 찾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비효과적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평소처럼 자신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가정해보자. 더 부지런히, 더 빨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러한 노력은 단지 당신을 엉뚱한 장소로 그만큼 빨리 데려다 놓을 뿐이다. 이번에는 당신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당신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당신이 원하는 곳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태도가 대단히 긍정적이어서 어디로 가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의 행동이나 태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잘못된 지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된 시카고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근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가는 도중에 당신을 좌절케 하는 장애물을 만난다면 그때는 당신이 갖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도의 정확성이다. 우리들은 저마다 머릿속에 수도 없이 많은 사고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지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큰 범주로 구분된다. 하나는 실제,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 즉 사물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도이다. 우리는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처럼 두 가지 사고의 지도를 통해 해석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고의 지도가 갖는 정확성에 대해 좀처럼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이러한 두 개의 지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거나 사물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바로 이 가정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은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근원인 것이다.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지적이고 감동적인 체험을 해보자. 옆 페이지에 제시된 그림을 몇 초 동안 관찰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제시된 그림을 보고 당신이 본 것을 조심스레 기술해보라.
한 여자를 보았는가? 그녀의 나이가 얼마나 되리라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 여자처럼 보이는가? 당신은 아마도 두 번째 그림의 여자가 대략 25세 정도이고 오똑한 콧날과 얌전한 모습을 지닌 매우 사랑스럽고 패션 감각이 있는 여성이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독신 남성이라면 그녀와 데이트를 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또 만약 당신이 의류회사를 한다면 그녀를 패션 모델로 채용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당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그림의 여자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나이가 60, 70대이며 매부리코를 가졌으며 모델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녀는 길을 건널 때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할 노파이다. 누구의 판단이 옳은가?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당신은 노파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 좀 더 노력해보라. 그녀의 커다란 매부리코가 보이는가? 그녀가 걸치고 있는 숄이 보이는가? 만약 당신과 내가 마주보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그림에 대해 좀 더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본 것을 내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나 역시 내가 본 것을 당신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 당신이 그림에서 본 대로 나에게 말해주고 내가 본 대로 당신을 이해시킬 때까지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9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본 뒤 다시 이 그림을 살펴보자. 이제 노파의 모습이 보이는가?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기 전에 노파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수년 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연습이 행해지는 것을 보았었다. 담당 교수는 이런 종류의 그림을 사용하여 두 사람이 같은 사물을 보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가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다. 사실 이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다. 그 교수는 강의실에 큰 사이즈의 카드를 많이 가져왔다. 그중 반은 67페이지의 젊은 여자의 그림이었고 나머지 반은 98페이지에 실린 노파의 그림이었다. 교수는 학생들의 절반에게는 젊은 여자의 그림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늙은 여자의 그림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약 10초 동안 카드를 집중해서 보게 한 다음 되돌려 받았다. 그리고 난 뒤 교수는 두 가지 이미지를 결합한 68페이지의 그림을 스크린에 보여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본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강의실에 있던 학생 중 처음에 젊은 여자가 그려진 카드를 본 사람은 이 그림에서 대부분 젊은 여자를 보았다. 반대로 처음에 노파가 그려진 카드를 본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그림에서도 노파를 보았다. 그 다음에 교수는 한 학생에게 다른 쪽에 앉은 학생에게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들이 늙은 여자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녀는 20살이나 22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봐,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70, 아니 80살을 돼 보이는데? 무슨 말이야? 눈이 멀었니? 이 여자는 젊고 예쁘단 말이야.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여인이란 말이야. 사랑스럽다고? 그녀는 늙은 마귀 같다.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두 학생은 각자의 주장을 확신하고 서로 굽히려 들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은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실습이 시작되기에 앞서 이미 다른 관점이 분명히 존재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결론 없는 일련의 주장들이 오고 간 후 한 학생이 스크린 가까이 다가가서 그림 위에 선을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 젊은 여자의 먹거리가 있어. 그러자 다른 학생은 아니 그건 늙은 여자의 입이야 라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부터 두 학생은 구체적인 차이점을 중심으로 조용히 논의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 학생씩 스크린의 그림이 두 가지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동안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이 마침내 처음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잠시 눈을 돌렸다가 다시 그림을 보면 각자 실습 초기에 10초 동안 보았던 그림의 각인된 이미지가 여전히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마련이었다. 나는 다양한 개인이나 조직들을 컨설팅하면서 이 실험 사례를 자주 이용한다. 이를 통해 자기 발전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데 필요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무엇보다도 미리 주어진 조건이 우리의 지각, 즉 패러다임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10초라는 시간이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에 이처럼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때 일생 동안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가족, 학교, 교회, 직장, 친구, 동료, 성격 중심의 사고 같은 현 사회의 패러다임은 모두 소리 없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거틀, 패러다임, 사고의 지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든 사례는 이러한 패러다임이야말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근원임을 보여준다.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언행이 일치하도록 행동할 수 없다. 패러다임을 벗어나서는 언행이 일치하도록 행동할 수 없다. 보는 것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완벽한 인격자가 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잠깐 동안 주어진 조건에 의해 젊은 여자라고 주장하게 되는 집단에 속하는 경우 90% 이상의 이에 속함. 그녀가 길을 건너갈 때 부축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에 대한 당신의 태도와 행동은 당신이 그녀를 본 방식에 일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의 예는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가 갖는 근본적인 약점 중 하나를 설명해 준다. 만일 우리가 태도와 행동의 원천인 패러다임을 검토해 보지 않고 단지 밖으로 드러난 태도와 행동만 바꾸려 노력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개한 지각 실험은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이 대인관계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자신이 사물을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비록 보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사물을 본다고 확신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조건화된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본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본 것을 서술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 자기 지각, 자기의 패러다임을 서술하는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 그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의 예에서 보듯이 진지하고 명석한 사람들은 사물을 달리 본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독특한 경험의 렌즈를 통해 자기식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앞의 실험에서도 처음에는 서로 다른 그림을 통해 다르게 조절되도록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이 세 번째 그림을 함께 볼 수 있었다. 이때 이들은 동일한 사실, 흰색 공간과 검은 선을 보았고 두 사람 모두 이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실에 대한 각자의 해석은 이전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해석으로부터 분리된 사실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자신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사고의 지도, 가정, 사회 경험 등의 영향을 받아온 정도를 더 명확히 인식하면 할수록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그것을 깊이 검토하고 실체에 실험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그들이 갖는 시각을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시야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객관적인 견해도 갖게 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갖는 위력. 지각 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통찰력은 아마도 패러다임의 전환일 것이다. 이것은 마침내 이중적인 그림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아하 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지각 때문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큰 사람일수록 더욱 강렬한 아하 경험을 한다. 이는 마치 깜깜한 밤에 갑자기 전등이 켜지는 것과 같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용어는 토마스 쿤의 대표적인 저술인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쿤은 과학 연구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대부분의 중요한 업적은 연구자가 기존의 전통과 낡은 사고방식, 낡은 패러다임을 파괴함으로써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에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그는 많은 저항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 후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다. 물리학에서의 뉴턴 학설은 상당히 정확한 패러다임이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현대공학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 후 과학계는 자연현상에 대한 더 정확한 예측과 설명을 가능케 해준 상대성 이론, 즉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에 의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세균 이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률이 높았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전쟁에서도 군인들이 일선에서 치르는 전투보다 작은 상처와 질병 때문에 더 많이 죽어갔다. 세균 이론이 개발된 후 무엇이 질병의 원인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학 분야가 극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날의 모습을 하게 된 것도 패러다임을 전환한 덕분이라 말할 수 있다. 수세기 동안 정부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군주제도, 즉 왕이야말로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받는다라는 왕권 신수설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었다. 그 후 이것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개발되었는데 바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개념이었다. 이것이 입헌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으며 인간이 가진 거대한 에너지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관찰했듯이 내적 성품 위주의 사고에서 외적 성격 위주의 전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성공의 원천이 되는 뿌리를 무시하고 멀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혹은 일시적이든 점진적인 것이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한 가지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이 전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가지는 패러다임은 옳든 그르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원천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의 근본이 된다. 나는 어느 일요일 아침 뉴욕의 지하철에서 작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했다.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 있거나 눈을 감고 쉬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중년 남자와 그의 아이들이 전철에 올라타면서 전철 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아이들이 마구 떠들어대며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었다. 그 중년 남자는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두 눈을 감은 채 그런 상황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듯했다. 아이들은 마구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대고 물건을 집어 던졌으며 심지어 어떤 승객이 보고 있는 신문을 획 낚아채기까지 하였다. 여간신경이 거슬리는 게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람은 죽은 듯 앉아만 있었다.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이 남자가 자기 아이들이 저렇게 날뛰는데도 무신경하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전혀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거의 모든 승객이 짜증을 내고 있음을 쉽게 알을 수 있었다. 나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승객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제서야 이 남자는 마치 그 상황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처럼 눈을 약간 뜨면서 다음과 같이 힘없이 말했다. 그렇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에 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내 패러다임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나는 나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다. 동정심과 측은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넘쳐났다. 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런, 안 됐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뀐 것이다. 갑자기 생명을 위협받게 되어 인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소개한 것 같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체험하게 된다. 혹은 남편이나 부인, 부모나 조부모, 관리자나 리더 등과 같은 새로운 역할을 갑자기 담당해야 할 때도 이와 유사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사물을 과거와 다르게 보기만 해도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이상을 소모하면서 외적 성격만 변화시키려 애쓴다. 만일 삶에서 비교적 작은 변화를 원한다면 태도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중대하고 커다란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소로는 악의 이파리를 수천 개 잘라내는 것보다 뿌리를 한 번 잘라내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우리가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지엽적인 변화만 주는 것을 그만두고 그 대신 태도나 행동의 근본 뿌리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획기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 관점과 존재. 모든 패러다임의 전환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하철에서 내가 체험한 즉각적인 깨달음과는 달리 아내와 내가 아들로 인해 경험했던 패러다임의 전환은 느리고 어려웠으며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우리가 아들에게 처음 시도했던 방법은 여러 해를 두고 조절된 결과이자 외적 성격상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들 문제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잣대와 성공적인 부모 역할에 대한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박힌 패러다임 때문이었다. 우리가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사물을 달리 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상황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아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아내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이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 자신이 내적 성격의 개선과 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가능했다. 패러다임이란 성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인간적 차원에서는 존재가 바로 관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킬 때 동시에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한계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하철에서 겪었던 패러다임의 전환 역시 나의 기본적 성품에서 나온 결과였으며 그것에 의해 한계 지워진 것이었다. 지하철에서 갑자기 진짜 상황을 파악한 승객들 중 어떤 사람은 그 남자에게 약간의 동정심과 막연한 죄책감 이상의 감정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면 사려가 깊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 남자에게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를 이해해주며 내가 말을 꺼내기 전에 그를 도와주려 했을 것이다. 패러다임은 이처럼 강력한 것이다. 패러다임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갖는 힘은 그 전환이 즉각적이든 점진적이든 신중하든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 내적 성품 위주의 사고는 인간의 효과성을 가능케 해주는 원칙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근거를 둔다. 즉 물리학의 중력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도 현실적이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불변의 자연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의 실체와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는 미국 해군 연구소의 잡지인 프로시딩스에 실린 프랭크 코크가 설명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다. 훈련 함대에 배속된 2대의 전함이 수일 동안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도 대대적인 해상 기동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나는 선두 전함에 소속되어 밤이 되자 함교에서 감시 임무를 맡고 있었다. 안개가 너무 짙어 시야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선장은 모든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계속 함교에 남아 있어야만 했다. 완전히 어둠이 깔렸을 때 함교 앞쪽에 근무하던 감시병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우현 이물 쪽에 빛이 보입니다. 불빛은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고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고 선장이 소리쳤다. 감시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장님 하고 대답하였다. 이는 우리 배가 그 배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코스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선장은 신호수에게 소리쳤다. 저쪽 선박에 우리가 충돌 코스에 들어와 있다고 신호를 보내라. 그리고 항로를 20도 방향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라. 저쪽에서 당신들이 항로를 20도 바꾸시오. 라는 신호가 왔다. 선장은 나는 선장이다. 그쪽이 20도를 움직여라. 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명령하였다.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선장님께서 20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그러자 선장은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다. 우리는 전투함이다. 당장 진로를 20도로 변경하라. 조명빛과 함께 다시 응답이 돌아왔다. 저희는 등대입니다. 라고. 우리는 즉시 항로를 변경하였다. 여기서 선장이 경험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경험한 패러다임 전환은 주어진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도록 바꾸어 놓는다. 우리는 제한된 지각 때문에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런데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안개 속의 선장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원칙은 등대와 같다. 따라서 이것은 파괴될 수 없는 자연 법칙이다. 부르의 명작 10개를 만든 세실 B 데밀 감독은 우리가 율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라고 영화 속에 담겨진 율법, 즉 원칙의 진리에 관해서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경험과 살아오면서 주입된 관점으로부터 형성된 패러다임, 즉 지도를 근거로 해서 스스로의 생활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한다. 그런데 패러다임인 지도인 어떤 지역 자체는 아니다. 지도인 패러다임은 주관적 실체로서 단지 어떤 지역을 기술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객관적인 실체에 해당되는 지역 자체는 인간의 지적 성장과 행복을 지배하는 요지부동한 등대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원칙이란 자연 법칙을 말한다. 자연 법칙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모든 문명사회의 근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존속하고 번영해온 모든 가정과 조직의 뿌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사고의 지도인 패러다임이 그 대상인 지역을 아무리 정확하게 묘사할지라도 지역 자체의 존재를 바꾸지는 못한다. 사회 역사의 순환 과정을 깊이 생각하고 검토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원칙이나 자연 법칙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는다. 이러한 원칙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해서 나타나며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 원칙을 인정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정도에 따라 생존과 안정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분열과 멸망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저자가 말하는 원칙들은 비밀스럽고 신비한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이 책에서 가르치는 원칙에는 어떤 특정한 종교나 신앙에만 해당되는 배타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들 원칙은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대부분의 주요 종교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 사상이나 윤리체계의 일부이다. 이 원칙들은 자명한 것으로 누구든지 그 타당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원칙과 자연법칙은 우리들 인품의 일부, 의식의 일부, 그리고 양심의 일부에 존재한다. 이 원칙들은 각 개인의 사회적 조건화의 과정과 그 원칙들에 대한 충실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다만 잘못된 사회화나 불성실성으로 인해 표면화되지 못하거나 무감각해져 있을 수는 있다. 예컨대 공정성의 원칙을 들어보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평등 및 정의에 관한 모든 개념을 발전시킨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이들이 비록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사회에 좋지 않은 경험에 물들어 있음에도 천부적으로는 공정성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공정성의 정의와 달성 방법을 논의하는 데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으나 이 원칙의 존재는 모두가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른 예로 성실, 언행일치와 정직을 들어보자. 이는 사람들 간의 협조와 개인 및 대인관계의 장기적인 성숙에 반드시 필요한 신뢰의 기초가 된다. 또 다른 원칙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기본 개념은 이러한 원칙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에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누구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 없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다른 원칙으로 봉사가 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퀄리티, 자질, 양질 또는 우수성, 탁월성 역시 원칙에 들 수 있다. 나아가 잠재성, 잠재 능력의 원칙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미발달된 상태에서 성장 및 발달을 할 수 있으며 점차 능력을 발휘하여 더 큰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잠재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성장의 원칙이다. 이는 인내, 훈육, 격려 등과 같은 원칙을 동반한 잠재 능력 및 재능을 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원칙은 실제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실행 방법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행 방법이란 구체적인 활동이나 행동을 말한다. 어떤 상황에 잘 맞는 방법이 다른 상황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큰아이를 키울 때의 방법이 둘째 아이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행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원칙은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진리다. 원칙이란 각 개인은 물론 부부, 가족, 그리고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내면에 이 같은 진리, 즉 원칙이 습관적으로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은 다양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많은 실행 방법을 창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원칙이 가치는 아니다. 도둑이나 범죄자 집단도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이다. 가치가 지도라면 원칙은 그 지도에 나타나는 지역에 해당된다. 올바른 원칙을 가치관으로 채택했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관한 지식, 즉 진리를 얻게 된다. 원칙은 영구 불변의 가치를 갖는 인간 행동의 지침이다. 따라서 원칙이란 근본적인 것이다. 원칙은 그 자체가 이미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논쟁할 여지가 전혀 없다. 원칙이 갖는 자명한 본질을 재빨리 파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불공정, 속임수, 비열함, 무익함, 열등함, 태폐성 등이 성공과 행복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라고 믿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기본적인 원칙을 정의하고 표현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의견을 달리하고 논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가진 사고의 지도인 패러다임이 이 같은 원칙, 즉 자연 법칙에 가까워지도록 이들 패러다임은 보다 더 정확해지고 더 좋은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지도, 즉 정확한 패러다임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소득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개인 및 대인관계의 효과성을 성취하는 데 미칠 수 있다. 성장 및 변화의 원칙,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가 갖는 커다란 호소력과 대중적 매력은 우리의 인생의 질, 개인적인 효과성과 깊고 윤택한 인간관계를 높이는 데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즉 자연법칙적인 노력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알맹이 없는 고해일 따름이다. 즉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법을 약속하는 일확천금식 계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쓰면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개교를 부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는 착각에 불과하며 속임수일 뿐이다. 이같이 얄팍한 기법과 응급처치식 방법을 통해 가장 좋은 결과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디트로이트 지도를 가지고 시카고의 길을 찾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외적 성격의 뿌리와 결과에 대해 예리하게 관찰한 에리 프롬의 글을 살펴보자. 오늘날 우리는 자동 인형처럼 행동하는 유형의 인간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유형의 인간은 스스로를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며 외부로부터 그에게 요구되는 이미지만을 인식하고 있을 따름이다.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대안을 할 줄 모르고 의미 없는 잡담으로 소일하며 진정한 웃음 대신 거짓 미소만을 보인다. 그에게는 진정한 고통이란 없으며 무뎌진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유형의 인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적용된다. 한 가지는 그가 치유될 수 없는 자발성의 결핍 및 인격적인 결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그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머지 수백만 명의 우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과 발달에서 반드시 순서에 입각한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예컨대 어린아이는 뒤집고 앉고 기어다니는 것을 배운 다음 비로소 걷고 달리는 것을 배운다. 이들 각 단계는 모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각 단계마다 시간이 걸린다. 그중 어느 한 단계도 건너뛸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인생의 모든 국면, 즉 모든 발달 과정에 적용된다. 예컨대 피아노 치는 것을 배우든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배우든 간에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개인, 부부, 가족을 비롯한 모든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들은 대개 물질적 대상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개인적 성품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를 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우리가 원칙을 이해한다고 해도 이를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 결과 우리는 가끔 지름길을 찾는다. 즉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기 위하여 몇 개의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면서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 한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연 법칙에 따른 과정에서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만일 당신의 테니스 실력이 보통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하기 위해 테니스 선수와 겨룬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긍정적 사고 자체만 가지고 프로 선수에 대항해 효과적인 시합을 할 수 있겠는가? 피아노 연주 실력은 아직 초보인데 콘서트 홀에서 연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이를 믿겠는가? 답은 분명하다. 발달 과정을 무시하거나 생략하면서 지름길을 찾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실망과 좌절만을 낳을 뿐이다. 10점이 만점이면 2점 수준에서 5점 수준으로 올라가기 원한다면 어느 분야에서건 관계없이 반드시 3점 수준을 거쳐가야 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처럼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밖에 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질문을 하거나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선생님께 말해서 자신의 현재 수준을 알리지 않는 한 우리는 배우지도 발전하지도 못한다. 아는 척은 언젠가 반드시 탄로남으로써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첫 단계에 해당된다. 소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만일 우리가 항상 자신이 가진 지식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무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언젠가 내 친구의 젊은 두 딸이 나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버지의 완고함과 이해심 부족에 대해 불평했었다. 그들은 결과가 겁이 나서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모의 사랑과 이해와 지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들의 아버지와 대화본 결과 그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성질이 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변화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경청은 감정적인 성숙을 요구한다. 경청에는 높은 수준의 성품인 인내심, 솔직함, 이해심이 필요하다.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충고를 하기는 아주 쉬운 일이다. 테니스와 피아노의 경우 우리들의 발달 수준은 상당히 분명하다. 이 경우에는 속임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품 및 감정적 발달과 같은 영역에서는 발달 수준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나 동료에 대해 자신을 꾸미거나 어떤 척할 수 있다. 사실과 달리 마치 그런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적어도 공적인 관계에서는 말이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진실한 세계를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살고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진실로 어떤 사람인지를 역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연 법칙에 따른 성장 과정을 무시하고 지름길을 찾고자 시도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종종 봐왔다. 경영자들은 흔히 설득력 있는 연설, 스마일 훈련, 외적인 개입, 기업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생산성, 품질, 직원들의 사기 및 고객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구매하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경영자들은 이 같은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하여 신뢰의 분위기가 낮아진다는 사실은 무시해버린다. 만일 이 같은 방법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으면 이들은 또 다른 외적 성격 위주의 기법을 찾아 나선다. 이러한 성격 위주의 사고는 높은 수준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기업 문화에 있어 그 전제 조건인 자연 법칙의 원칙과 과정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이다. 수년 전에 나 자신이 아버지로서 이 원칙을 깨뜨렸던 날이 기억난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3살 난 딸아이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그때 딸아이는 자기가 받은 선물을 모두 꼭 움켜쥔 채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우선 내가 주목한 것은 우리 딸아이의 이기적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아이의 부모들이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 당시 대학에서 인간관계론을 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나는 그들이 내가 그 상황을 잘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나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아주 긴장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딸아이의 주위에 몰려들어 서로 손을 내밀고 자기들이 방금 준 선물을 같이 갖고 놀려고 야단이었고 딸아이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는 우리 딸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나누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아닌가? 우선 나는 첫 번째 방법으로 그냥 물어만 보았다. 얘야, 친구들이 준 장난감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놀지 않겠니? 싫어 하고 딸은 딱 잘라 거절 대답했다. 두 번째 방법은 설득해 보는 것이었다. 자, 얘야, 친구들과 장난감을 나누어 갖고 놀아야지. 이 다음에 내가 친구들 집에 갔을 때 그 애들도 자기 장난감을 나누어 갖고 놀지 않겠니? 딸아이의 즉각적인 대답은 역시 싫어였다. 딸아이의 이 같은 반응은 내가 아이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나는 더더욱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뇌물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자, 아빠 말을 들으면 특별한 선물을 주지 맛있는 껌을 주마 라고 말하였다. 껌 따윈 필요 없어요 라고 아이가 소리쳤다. 나도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네 번째 시도는 위협과 공포를 동원하는 방법이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진짜 혼날 줄 알아라. 상관없어요 라고 딸애는 울면서 소리쳤다. 이 선물은 내 것이에요. 딴 애들과 나누어 갖고 놀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완력을 사용하였다. 겨우 몇 가지 장난감을 빼앗아 다른 아이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이것을 가지고 놀렴. 우리 딸은 아마도 남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그 장난감을 소유하는 경험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딸애는 바로 그러한 경험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감정적으로 성숙한 아빠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내 딸의 성장과 발달, 부녀 간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내 체면에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것이다. 나는 단순히 내가 옳다는 판단을 내려놓고서 딸에는 무조건 나누어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딸에게 잘못되었다고 본 것이다. 어쩌면 나 자신이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딸아이에게 높은 수준의 기대를 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딸아이에게 인내심과 이해심을 보여줄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주도록 기대한 것이다. 결국 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상하려는 시도에서 지위와 권한을 동원하여 내가 원하는 행동을 딸아이에게 강요하였던 것이다. 완력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약하게 만든다. 힘을 빌리는 당사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외적 요소에 대한 의존심을 키우기 때문이다. 또 힘을 동원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과 내면적인 성숙 및 자제력의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강요받는 사람 역시 약하게 만든다. 나아가 마침내는 그 관계 자체도 약화된다. 왜냐하면 협동심 대신 두려움이 앞설 때 사람은 더욱 독단적이고 방어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려온 힘의 원천, 이는 신체적인 건장함이나 물리적인 힘, 권한, 자격, 신분, 외모 혹은 과거의 업적 등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원천이 변화하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일 내가 그때 좀 더 성숙하였더라면 스스로가 가진 내면적 강점, 즉 나눔과 성장에 대한 나의 이해, 사랑과 양육에 대한 나의 능력에 의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이 같은 능력을 가졌더라면 딸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딸아이를 설득해본 후에 모두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놀이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에게 쏟아진 감정적인 압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아이들이 어떤 것에 대한 소유감을 일단 가진 다음에는 매우 자연스럽고도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것을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나는 가르쳐야 할 때와 가르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관계가 틀어져 있고 서로의 감정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을 경우 가르치려는 시도가 자칫하면 비판이나 무시의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사이가 좋을 때 조용히 아이 혼자만 데리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거나 가치에 대해 얘기하게 되면 아이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 나는 감정이 성숙되지 못해서 내가 가진 인내심과 자제 능력의 수준으로는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어쩌면 소유감이란 진정한 나눔의 감정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결혼 생활이나 가족 생활에서 그저 기계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서로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기의 가치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소유의식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나눔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명해져야 한다. 우리가 문제를 보는 방식이 문제다. 사람들은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개인, 가정, 조직의 활동에서 생기는 좋은 결과들을 보면 호기심을 느낀다. 사람들은 개인적 강인함과 성숙, 가족의 단합과 팀워크, 탄력적인 에너지를 창출하는 조직 문화를 보고 감탄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들이 하는 즉각적인 질문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잘 드러내준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나에게도 방법을 가르쳐주게.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나 응급처치식 해결책을 알려주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들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지름길을 가르쳐줄 사람을 찾는다. 처음 한동안은 그러한 단기적인 기술과 기법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진통제나 반창고처럼 표면적인 문제를 잠시 덮어주거나 통증을 먹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의 원인이 되는 만성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심각한 새로운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사람들이 급성적인 문제와 고통을 응급처치식으로 치료하겠다고 접근하면 할수록 원인이 되는 만성적인 증상도 더 심해지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 하는 방식 자체가 바로 문제이다. 이제까지 소개된 몇 가지 내용을 되새겨보고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나는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훈련 과정에 수없이 참가해 보았다.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그들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의 애사심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만약 내가 아파서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들은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잡담이나 수다를 떨면서 보낼 것이다. 왜 나는 우리 직원들을 좀 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게 훈련시키지 못할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다. 즉, 조직을 한바탕 뒤흔들어 놓거나 직원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한다. 이러한 자극은 조직 구성원들을 각성시키고 현재 자신들의 직장이나 위치에 대해 감사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만일 이 같은 조처로도 안 된다면 직원들을 성실하게 만들 수 있는 동기유발 훈련 프로그램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장인 내가 이처럼 명백하게 신이 없는 행동을 한다면 직원들은 내가 진정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에 관해 묻지 않겠는가? 직원들은 내가 자신들을 기계의 부품처럼 다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실상 부품처럼 간주하는 면도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마음속으로 직원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가? 내가 직원들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 나는 하루 종일 매일매일 또 일주일 내내 압박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그동안 시간관리 세미나에 또 참석해 보았고 4~6가지나 되는 시간관리 시스템도 사용해 보았다. 물론 이것이 약간의 도움이 되긴 했지만 나는 아직도 내 생활이 내가 바라는 만큼 행복하고 생산적이고 평화스럽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고 주장한다. 즉 무엇인가 다른 새로운 시간관리 방법이나 세미나가 이런 고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
것만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즉,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하여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과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단지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내 삶을 좀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보다 깊고 원천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 즉, 내 시간과 인생 그리고 나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는 방식을 좌우하는 나의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권태기에 들어섰다. 더 이상 서로 다투지도 않으며 서로에 대한 애정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우리 부부는 함께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시도도 해봤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문제를 외적 성격 위주의 관점에서 보면 내 배우자가 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어떤 세미나나 새로운 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여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만이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가진 것은 나의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배우자의 약점을 감싸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나도 똑같이 대응해 가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나의 배우자와 결혼생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관해 내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가 갖는 패러다임이 바로 문제를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가? 알게 모르게 외적 성격을 중시하는 많은 사람들은 공허한 약속 때문에 환상을 가진다. 나는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여러 회사들과 일을 하면서 긴 안목을 가진 경영자들은 진부한 문구에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곁들이는 것 외에 새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동기유발식 강연가나 단지 흥분만 일으키는 선동술에 대해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좀 더 실질적인 것을 원한다. 또 이들은 자연 법칙에서 볼 수 있는 과정을 원한다. 다시 말해 일시적인 진통제나 반창고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들은 만성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성과를 가져다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차원의 사고.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킨 때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과 주위를 살펴보면 외적 성격 위주의 틀 안에서 생활하며 대인관계를 맺기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심각하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유발한 피상적인 수준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고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 성공적인 인간과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영역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원칙에 근거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새로운 차원의 사고방식은 개인적 효과성과 대인관계에서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 중심으로 성품의 근본을 두고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내면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자신의 내면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패러다임, 내적 성품, 동기 등이 포함된다. 이 방법은 만약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스스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지 말고 이를 피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좀 더 명랑하고 협조적인 10대 자녀들을 갖기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보다 이해심이 많고 공감적이며 일관성 있게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만약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에 더 큰 자율권을 가지려면 자신이 먼저 더욱 책임 있게 일함으로써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
남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재능과 같은 2차적인 강점을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적 성품과 같은 1차적인 강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접근 방법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승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승리보다 앞선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에 앞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접근법은 내적 성품보다 외적 성격을 앞세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본다. 즉 자신을 개선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것은 결국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접근 방법은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속적인 자기 세신 과정이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 있는 독립성과 효과적인 상호 의존성으로 이끌어가는 상향적인 나선형 성장을 말한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컨설팅해왔다. 그 중에는 멋진 사람, 재능 있는 사람, 행복과 성공을 얻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꾸준히 탐구하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또한 회사 중역, 대학생, 교회 및 사회단체, 가족 및 결혼한 부부들도 있었다. 이처럼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외부로부터 출발하여 내면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면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은 불행히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나 무능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이 자기의 정체된 현 상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서로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원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열거하고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지 수없이 보아왔다. 노사 간의 논쟁에도 대개의 사람들은 신뢰의 기초가 단단할 때나 가능한 행동 강령과 규정을 만드느라 엄청난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나는 이 지구상의 분쟁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의 원천이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면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분쟁과 갈등에 개입된 각 집단은 늘 문제가 상대 집단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개선되거나 갑자기 사라져 준다면 문제 자체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접근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극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현재 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인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에 물들어 있고 그것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한 개인적 경험, 수천 명의 사람들을 컨설팅하면서 얻은 체험, 그리고 역사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과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성공적인 사회를 세심하게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이 책의 7가지 습관에 포함된 여러 가지 원칙들은 이미 우리들 내면의 양심과 상식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원칙들을 개발하여 인생의 깊은 근심거리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새롭고 심오한 더 높은 차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이 같은 원칙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또 자신의 삶에 결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엘리엇이 말한 다음과 같은 진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는 탐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탐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에 도달하는 것이며 바로 그 장소를